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시한 보육 코인 매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조사단이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것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1명이 사망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영상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사이트 회원이 도박에 사용한 돈은 약 45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5.18 전야에 광주 도심에서 질주를 벌인 폭주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순찰차를 에워싸고 돌기도 했는데 올 들어 폭주족 일탈이 기념일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이 곧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불렀습니다. 5월 18일 뉴스9은 광주로 먼저 가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얀 소복을 입은 5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기념식장에 들어섭니다. 주요 내외빈과 나란히 입장했던 기존 모습과는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온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윤 대통령은 5분 남짓한 기념사에서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방명록엔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썼고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포함한 첨단 산업 육성도 약속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유족들을 만나선 학생이 전쟁도 아닌 국가 권력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위로했습니다. 18명 고등학생, 대동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우리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신 거 44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마무리됐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먹을 흔들며 함께 불렀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5월 정신을 기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의했지만 대통령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건 5.18 정신을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우의를 입은 참석자들이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야 대표도 나란히 옆에 섰지만 손을 잡는 대신 각자 주먹을 쥐고 흔듭니다. 여야 의원들이 광주에 총출동했지만 메시지는 갈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반성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에 5.18 정신을 넣자고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돈봉투와 김남국 코인으로 궁지에 몰린 야당이 개헌 이슈로 물타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민주혁명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선 안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혁명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5.18 정신은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 5.18 정신의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자유주의 세력이 5월 정신을 훼손하려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43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눈물은 아직 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7살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며 오열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칠순 노모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을 진압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7살 이창현 군은 끝내 실종됐습니다. 43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다는 것만 흔적이라도 좀 알았으면 부모 마음이니까 혹시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죠.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아들은 지금도 꿈에 나타나고 안 떠나고 포타지 죽게 갈 사람이 가서야 안 걸린다. 수민대로 살아요. 수민대. 지금도.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모진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아들까지 광주의 어머니들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더 생각이 나지요. 항상 이개월들 안 해요. 그래서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두 눈으로 목격한 계엄군의 발포 현장은 지금도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쓰러져 죽었지만 내 옆으로 총알이 날아가요. 28일이 되면 그 죽은 사람들 5.18 당시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에 이르고 행방불명자는 70명이 넘습니다. 43년이 지난 오늘도 가족을 잃은 광주 시민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코인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조사단은 어제 사실상 해체됐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 역시 코인을 팔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일체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김 의원은 오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격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민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한 남성과 차량 트렁크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장면인데 김 의원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나 공식 행사에 가는 옷차림은 아닙니다. 앞서 김 의원은 코인을 팔라는 당의 공고를 따르겠다 하고선 탈당 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탈당 이후에도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조사단에서 활동한 이용우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주요 거래 종목, 이런 투자 수익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하셨고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가 최대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코인 전문가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김 의원의 것으로 지목된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전자지갑은 김 의원 지갑이 맞다고도 확인했습니다. 시중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클립이라고 하는 계정이 김남국 의원 본인의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단이 해체되자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좀 미온적이고 최측근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사기에 충분했거든요.
김남국 의원 개인의 해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처음부터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이제 안이하고 친명계는 검찰 수사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데 한계가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2년 전 조국 사태보다 이번 사태가 더 악성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신히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더 깊은 남국의 바다를 만났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김 의원을 투둔하는 의원 당원이 적지 않지만 이 문제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당원 게시판에는 징계안에 서명한 20명의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리라고는 손톱만치도 없고 내부 총질만 열심이다. 김남국의 칼 찌른 의원들은 낙선 운동할 것이라는 글들입니다. 당 청원 게시판에도 내부 총질 정치인 규탄, 코인 범죄자 취급 반대 같은 청원과 함께 김남국 출당 반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6일 만에 13,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김 의원을 비판하며 당 쇄신을 요구한 당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SNS에 악플이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은 60%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당내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더 깊은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며 당이 마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넜으면 됐지. 남국의 강을 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소수의 강성층이 주도하는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원의 1박 2일 집회로 서울 도심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밤새 술판이 벌어지고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시민들은 소음과 교통 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이 노숙 집회를 헬로윈 참사 추모를 가장한 편법 집회라고 규정하고 집회 주동자 5명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의 1박 2일 노숙 집회 현장. 인도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술에 취한 노조원 간 고성도 오갑니다. 당초 민주노총 측이 경찰의 집회 허가를 받은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지만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합류하겠다며 밤샘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관혼상제를 목적으로 한 집회는 경찰도 제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숙 집회에 따른 혼란과 불편은 이튿날 출근길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추모를 가장한 편법 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위원장 등 간부 5명에게 25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이 예상되는 집회는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 수사를 받다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윤익은 경찰청장의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물론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막고 밤을 새워 먹고 자는 이번 같은 집회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최근 들어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자주 열리죠? 네, 이달 들어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는 모두 10건에 이릅니다. 이 정부를 규탄하는 노동단체 집회와 간호법 찬반 집회,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매주 이어졌습니다. 이 도로 점거나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1박 2일 집회가 이어졌던 어제와 그제는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음주와 고성방가 등 이 소음 관련 신고가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규정은 어떻습니까?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이 현행 지시법에서 소음 같은 경우 주거 지역은 낮에도 65데시벨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데시벨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서 경찰이 경고해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 도로 점거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원이 4개 차로 점거만 허용하더라도 현장에서는 8개 차로를 모두 막아서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단속이나 처벌에 나서더라도 이 집회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번처럼 문화재에 합류한다는 편법을 써서 밤샘 시위를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회나 시위의 양상을 보면 일단은 허락을 받고 실제로는 그 범위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법원으로 갔을 때 경찰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요즘은 특히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이 집회 신고와 별도로 확성기나 스피커를 쓸 경우 따로 소음 허가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이 학교, 병원 근처나 저녁 시간대에는 아예 확성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최소한 집회 주최자가 소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소음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배경 소음을 기준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변 소음보다 5데시벨, 밤에는 3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이 조용한 동네에서는 집회 소음도 더 작아야 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만큼 소음을 조금 더 내도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집회 시위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취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시민들의 이 환경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고쳐서 이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 시위하는 목적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좀 집회 문화도 좀 바뀌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계약이 체결됐고 작년에 군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이 불량이라는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무려 5만 벌, 구입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부실을 알고도 구매가 그대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이 육군에 납품된 I형 방탄복의 사격 실험을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총알이 관통되거나 뒤쪽 면이 심하게 변경됐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장병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성능 미달 방탄복을 2021년 107억 원에 5만 6천여 벌을 계약해 이 중 4만 9천여 벌을 이미 납품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품질 시험 때 방탄 성능을 측정하는 세계 보유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6겹 덧대는 꼼수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재를 덧대지 않은 중앙부는 방탄 성능이 떨어졌지만 시험은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부위가 그 부분이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야 되고 인위적으로 덧대어서 그 레벨을 인정 기준에 맞게끔 했다라는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승인해줬고 석 달 뒤 성능 조작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연구소 측이 업체와 짜고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방사청에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달 초 북한 주민 9명이 한밤중에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귀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인 걸로 전해졌는데 우리 군 당국의 검문 검색에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 일가족의 귀순은 6년 만이라고 하고요.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일 밤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배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포착하고 검문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어선엔 어린아이를 포함해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당국은 3대가 포함된 한 가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 검문 검색에 실수로 배가 표류한 것이 아니라며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중에 군인은 없었고 선박의 항적 등을 감안할 때 표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귀순은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정보당국은 경비가 삼엄한 서해 NLL을 넘어왔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현 정부의 달라진 대북 기조가 귀순 배경이 됐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모험을 감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북한 체제가 동요되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도 탈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확한 귀순 동기 등을 조사 중인데 정부는 아직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를 폭로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재판을 받아온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구청장직에서 내려오게 됐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선거 당시의 회계 책임자가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강서구청장.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폭로한 내용이 공익제보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무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대로 집행유예형을 확정했고 김태우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선거 회계 책임자가 연간 기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후원금과 관련해 무죄를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더울 것이라고 예보되고 있죠.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벌써부터 전기요금 명세서 받기 걱정된다는 분들 많은데요. 24시간 전기로 대형 설비를 가동하는 산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가뜩이나 불황인데 전기료 인상까지 겹쳐서 반도체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의 한 가구 필름 인쇄 공장입니다. 가스로 열풍기를 돌려 잉크를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인쇄하는데 최근 오른 전기 가스 요금으로 걱정입니다. 많이 부담이 되죠. 가스하고 전기 요금이 오름으로 해서 제조 원가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 다른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는 불황으로 공장 2개 동 중 한 동의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 계속 오르는 전기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저희가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전기요금이 사용량은 떨어졌는데 전기요금은 20-30% 이상 올라서 경영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사용이 많은 삼성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1,5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고 SK하이닉스도 약 700억 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철강사들도 울상인데 전기로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제철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500억 원의 전력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상기후로 올 여름에는 폭염이 예고돼 있어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한여름 블랙아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전으로 공장 생산이 멈추면 설비를 재가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여름철 전력 피크에 대비하여 하계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6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에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중소업체와 대기업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니 자영업자 상황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님이 없을 때는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로 버티고 밀폐형 냉장고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보지만 올 여름 요금 인상 없이 가게를 꾸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재료와 음료를 드리고 고기를 소분합니다. 영업 준비로 분주하지만 에어컨을 켜진 못합니다. 전기 요금이 걱정돼서입니다. 최근 들어 여름철도 아닌데 30도를 넘는 더위가 찾아오며 전기 사용량이 늘었는데 설상가상 요금은 4개월 만에 또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런 좀 초여름 날씨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점, 피트니스, 스터디 카페 등 영업시간이 긴 점포 업주들은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려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은 밀폐형 냉장고를 들여놨습니다. 도시락, 김밥 등 식품은 개방형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문을 닫았더니 전력 사용량이 63% 정도 줄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을 줄이고 또 친환경적인 효과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완전 밀폐형 냉장고를. 일부 대형마트는 야간 영업 마감 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앞당겼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매출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셈입니다. 인상된 공공요금이 다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5.18 전야에 광주와 전남 일대 도심에 폭주족이 나타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들은 순찰차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권력을 농락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올 들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3.1절, 광복절은 물론이고 어린이날까지 폭주족이 기승을 부렸지만 단속이나 처벌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태극기를 흔들며 질주합니다. 경찰관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휘젓고 다닙니다. 일부 폭주족은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듯 주위를 맴돌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5.18 기념일인 오늘 새벽 광주와 순천 등지에서 폭주족 29명을 검거했습니다. 불이다가 올라오고 문화의 천당역 앞에서 모이자 막 이런 것도 폭주족은 3.1절과 어린이날, 광복절에도 전국 곳곳에서 난폭 운전을 벌이며 교통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고개 운전해가면서 막 다니니까 우리는 불안하지. 그것도 똑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폭주족은 경찰에게도 골칫거립니다.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데다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로 달아나면 추격도 어렵습니다. 폭주족을 붙잡아도 대부분 신호위반 등 가벼운 처벌만 받습니다. 최대 징역 2년인 공동위험행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고객 구증이 조금 어렵습니다. 공공의 안녕이 위험의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한 3년 코로나 때문에 잠잠했던 소식을 다시 전하게 됐습니다. 이 공항에서 만나게 되는 불법 택시인데요. 부르는 게 곧 값이 되는 것이나 또 단속 직원의 폭행을 하는 행패를 일삼는 것까지 뭐 하나 바뀐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시간 인천국제공항. 청사 앞 도로에 택시가 줄지어 승객을 기다립니다. 이들 상당수는 불법 택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선 시외요금 할증을 안 하기로 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6개 도시 택시와 그 외 지역 택시 중 예약된 경우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안 되는 택시가 예약된 차인 양 영업하고 아예 택시 등록도 안 된 차가 운행하기도 합니다. 불법 택시들은 예약 택시 자리에서 예약도 받지 않은 채 호객 행위를 하는데 평일인 오늘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타도 돼요? 타세요. 지금 예약됐다가 취소받았어요. 불법 택시는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기 일수. 인천공항에서 12km, 20분 거리 호텔을 가는데 6만 원을 받고 일반 택시 8천 원 거리에 4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절정기 크게 줄었던 불법 택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건데 외국인 상대 부당요금 발생 건수도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기분이 나쁘고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그런 경험 당하면 아마 국가의 이미지를 좀 떨어지겠죠. 공항 직원이 단속을 나서보지만 처벌 권한이 없어 오히려 불법 택시기사로부터 욕설과 폭행에 시달립니다. 야! 비켜! 비키라고! 경찰이 나서고야 불법 택시가 사라지지만 경찰은 마약과 치안 등 본연의 업무가 많아 적극 대응이 힘든 상황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경각심 차원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여고생 2명이 늦은 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 1명이 숨졌습니다. 2사람 모두 킥보드 면허가 없었고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킥보드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둥 가운데가 부러진 전동 킥보드가 경찰서 주차장에 놓여 있습니다. 17살 A양 등 2사람이 타고 가다 택시에 치인 킥보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6일 새벽 1시 반쯤. A 학생 등 2사람은 킥보드를 타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왼쪽에서 1차선을 타고 오는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한 A양은 크게 다치고 뒤에 탄 학생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 학생은 모두 헬멧을 안 썼고 미성년자의 운전면허도 없었지만 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7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킥보드 회사는 대여시 면허 인증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프로세스 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진행을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도 좀 너무 안타깝고 19세 이하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2건에서 2021년 549건으로 40배 이상 늘고 무면허 적발 건수도 2021년 3,482건에서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킥보드 대여 회사의 면허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택시기사를 입건하고 A양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도박 현장을 24시간 생중계하며 구독자를 끌어모은 유튜버가 붙잡혔습니다. 구독자가 2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유튜버는 이들을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입금된 판돈은 무려 4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가정집에 들이닥칩니다. 불법 도박을 인터넷으로 중계해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를 체포하는 겁니다. 구독자가 23만 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 전모 씨 등 일당 9명은 불법 도박을 하며 이를 생중계하고 채팅방 등을 통해 해당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33곳을 통해 도박을 24시간 중계하며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을 늘려줬고 그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8개월간 8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에는 가입 회원들이 입금한 판돈만 4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일당 등은 월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일당 사무실 등에서 현금 6,35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지만 범죄 수익 대부분은 이미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나머지 공범을 쫓으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올해 입사한 한국은행 직원이 대리 시험으로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 치러진 한은과 금융감독원 입사 필기시험에 쌍둥이 형을 동원해서 2곳 모두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한은 시험을 보고 쌍둥이 형한테는 금감원 시험을 봐달라고 한 거죠. 한은은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적발했다고 어제 발표했는데요. 당초 한은은 업계에 소문이 퍼지던 사건 초반에는 대리 시험을 부인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금융공기업 입사필기시험 A매치. 동일인의 중복 합격을 막아 더 많이 취업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쯤 쌍둥이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필기에 한 사람 이름으로 응시해 모두 붙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는 측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취재진에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난설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회사가 예전만 못하니 별 희한한 일이 생긴다는 한탄이 나왔고 한은은 결국 15일부터 이틀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쌍둥이 동생과 형이 한은과 금감원 필기 시험을 각각 치고 이후 저녁부턴 동생이 응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전 한은 측이 불가능한 낭설이라고 일축하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한은은 뒤늦게 대리시험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쌍둥이 형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같이 참배할 예정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78년을 외면받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그 고통을 알아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반겼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경남 합천에 있는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을 다녀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당시 17살이던 이수용 할머니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울적하게 막 날아와가지고 어느 얼굴이고 머리고 온몸 뛰고 전신에 피투성이 되고 하네. 원폭 이후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에선 해방됐지만 피폭 후유증은 78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습니다. 이 몸이 안 좋고 하니까 그만 하루라도 빨리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 7만 명 중 4만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현재 국내에 남은 생존자는 1,834명. 그동안 정부의 오랜 외면 속에 인고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피폭자들은 한일 양국 정상의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 소식 자체가 고통받은 세월에 대한 위로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78년 만에 대통령이 참 우리의 고통을 알아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할수 고맙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들은 원폭 희생자 위령각도 일본 시민단체 지원으로 세워졌을 정도로 국내 피폭자 문제가 외면받아왔다며 양국 정상의 공동 참배를 계기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용하는 채무 한도를 여야 합의로 정해주는데 다음 달 1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금이 바닥나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디폴트 가능성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은 여야 간의 이견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에 선을 긋습니다. 전날 공화당과의 부채 한도 2차 협상이 다시 결렬되자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의 채무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4경 2천조가 넘는데 지난 1월 이미 소진됐습니다. 의회가 6월 1일까지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현금이 바닥나 미국은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부터 주장하며 협상의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시한이 촉박해지자 양측은 세부 협상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They finally backed off the insane, unrational, unsensible idea that you just raise the debt ceiling. 그러나 정부 지출 가운데 어떤 항목을 줄이느냐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타결이 늦어질수록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협상 결렬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국내 저축은행들이 올 1분기에만 600억 원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예금을 막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리고 비용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미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최근 몇 달간 정기예금 금리를 높였지만 고객이 맡긴 돈은 급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예금을 조금 줄이고 주식 중에서 조금 안정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약 600억 원. 한 은행은 1분기 순손실액만 100억 원대를 훌쩍 넘기며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저축은행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대폭 줄이는가 하면 연차 수당을 아끼기 위해 직원들 휴가 독려에 나섰습니다. 소액의 비용까지 부담을 느낀 일부 은행에서는 종이를 없애고 전등 끄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자 저축은행 중앙회는 분기별로 제출받던 영업실적 보고를 매달 받는 고강도 실적 관리에 나서는 한편 비상자금 20조 원을 활용한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유동성 리스크나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비 차원에서 진행을. 문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시름이 깊은 가운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시한폭탄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저축은행이 휘청이면서 도미노 부실의 먹구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지난 2010년 있었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처럼 이 바닷속에서의 잠수함 공격은 곧바로 도발 원점을 찾기가 쉽지 않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이 벌이는 북한 잠수함 탐지와 격침 훈련 정과정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이지스 구축함을 윤동빈 기자가 직접 타고 취재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훈련에 투입된 우리 해군의 최정예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승조원들에게 전투 준비 태세 지시가 떨어집니다. 심포 일대 SLBM 발사징 후 포착. 대탄도탄 전투 배치. 대탄도탄 전투 배치. 승조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모니터를 통해 가상으로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을 탐지 추적합니다. 같은 시각 하늘에선 해상 초계기 P3가 바닷속의 적 잠수함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음향 탐지기가 달린 소형 부표를 투하합니다. 링스 헬기도 바닷속에서 조용히 이동하는 잠수함을 반경 3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 디핑 소나를 바다에 담급니다. 이렇게 포착한 적 잠수함 위치가 이지스함에 전송되자 어뢰 발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이런 수직 발사대가 총 128개가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 문이 열리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과 북한 잠수함을 파괴할 수 있는 대잠어뢰, 홍상어가 발사됩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에 맞춰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내부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국산 잠수함 중 유일하게 SLBM 탑재가 가능해 북한 전역을 불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 중 하나로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거리에서 한밤중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를 찍기 위해서 파파라치들이 따라붙은 겁니다.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에 해리 왕자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비 사망 사고를 떠올린 이들이 많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택시를 향해 카메라 불빛이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경무원이 차에서 내려보지만 셔터 소리는 더 커집니다. 가까스로 차가 움직이자 파파라치들이 이내 따라붙습니다. 자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탄 차가 자동차와 스쿠터 등 12대의 파파라치 차량에 2시간 넘게 추격을 받았습니다. 해리 부부는 경찰서로 피신한 뒤 택시로 2차 기과를 시도했지만 떼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Paparazzis came out of nowhere and just started flashing, taking pictures, and and they didn't stop. And Prince Harry and his wife and the other lady, they were nervous and they looked scared. 해리 부부 측은 재앙에 가까운 추격전이었다고 밝혔고 뉴욕 시장도 파파라치들의 무모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1997년 파파라치 추격을 받다 사고로 숨진 다이애나 비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many of us who don't recall how his mom died. 해리는 그동안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 언론에 분노를 표출해왔습니다. 지금도 미국 배우 출신 아내 관련 보도를 한 타블로이드지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국가 단체 대항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여자 단식 에이스 안세영은 세계 1위 야마구치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혼합복식에서 2대1 역전승으로 쾌주의 출발을 알린 한국. 남자 단식에서도 맏형 전혁진이 세계 랭킹의 열세를 극복하고 2대0 승리로 기세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번 한일전의 백미. 여자 단식 세계 1위답게 야마구치와 안세영의 대결은 경기 초반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예술 같은 수비로 야마구치의 공격을 막으며 기선을 제압한 안세영은 10점 차 승리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에서도 안세영은 공수에서 야마구치를 압도했고 지친 야마구치는 코트에 누워 좌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대0 완승, 상대 전적 6승 12패의 열세를 딛고 안세영이 완벽한 승리로 야마구치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즐겼고. 안세영은 경기 후 화끈한 세리머니로 관중과 동료들의 응원에 보답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카메라 보고 잘 할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코트 안에서는 누구보다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해결사 안세영의 승리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한 한국은 남녀 복식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박주봉 감독의 일본을 5대0으로 꺾고 6년 만에 대회 우승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뉴욕 사는 부부가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LA를 꿈꾸면서던 캘리포니아 찬가족. LA's fine, the sun shines most of the time. 닐 다이아몬드도 아델도 햇살 눈부신 캘리포니아를 찬미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러나 더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 석 달 넘도록 유례없는 폭우와 폭설이 퍼부으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었습니다. 3월에는 뜬금없는 토네이도까지 몰아닥쳤죠. 태평양의 수온 상승이 일으킨 재난입니다. 몇 년 전부터 동해안에도 등장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봄, 가을에 씨알 잡고 맛없는 방어를 잡아다 기름이 두둑하게 오른 대방어로 키워 제철 겨울에 출하하죠. 방어가 동해 북단 고성까지 올라오면서 강원도 최다 어획종이 된 덕분입니다. 본고장 제주도 어획고까지 추월해서 이제 동해방어가 제주도 횟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에서 참치, 조기, 병어가 나고 독도에서 홍어가 잡힙니다. 멸치는 제주도까지 내려놨고 서해에서 멸치, 오징어, 대구가 납니다. 우리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던 동해 명태, 남해 멸치, 서해 조기가 헛지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때 아닌 5월 폭염 역시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그제 강릉 기온이 35.5도까지 치솟아 11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일찍 찾아온 폭염입니다. 어제는 삼척의 최고 기온이 34.5도에 이르렀고 뙤약볕이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때이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벌써부터 한여름 더위에 시달리는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베트남과 미얀마에는 지난달 말 43도를 웃도는 괴물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남부와 스페인도 40도를 훌쩍 넘었고 미국 서북부 해안도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게다가 올여름엔 해수면의 온도가 1.5도 넘게 올라가는 슈퍼 엘니뇨가 올 것 같다고 합니다. 모진 폭염과 폭우를 어떻게 견뎌낼지 벌써부터 난감합니다.
등꽃이 지면 봄도 떠난다고 하죠. 번거러지는 등꽃 아래서 시인이 설핏 풋잠이 들었습니다. 지는 꽃비에 놀라 화들짝 깨어나면 환하게 아픈 땡볕 여름 알몸으로 건너가느니 올봄 꽃들이 한꺼번에 화르르 피었다 화르르 졌듯 등꽃도 4월 중순부터 피어서 5월이 채 오기도 전에 져버렸습니다. 일찍 쳐들어와 오래도록 위세를 부리는 여름에 치여 갈수록 봄이 짜부라듭니다. 좋은 시절은 빨리 간다고 하죠. 나른한 늦봄 냄새도 못 맡았는데 그새 더위에 쫓겨가고 말았습니다. 5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봄날은 갔다 였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제주 삼각봉으로는 이미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영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서는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제주로는 최대 40mm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으로는 5에서 20mm, 경북 남부와 일부 경남, 강원 영동으로는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비가 그치는 시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내일 오전까지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산지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높았지만 비교적 선선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고요. 내일도 흐릴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해상으로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내일 늦은 오후면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절기상 소만인 일요일에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